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1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 체계라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중앙전달체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끝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지방분권화의 개념,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지방분권화의 주요 과정이라든지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렵진 않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공공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주요 공공전달체계의 내용도 객관식 보기로 지문에 자주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소속 및 업무와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연역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째,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앙 집중식의 어떤 사회복지 행정을 이제 지방으로 분권, 나눠주는 거죠. 그 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지방분권이라 그럽니다. 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서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으로 넘어왔을 때는 지자체와 누구의 역할도 중요해요? 지역 주민의 자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 결합된 것으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지방분권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고요. 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지만 시장과 도지사를 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7년 6월 항정 이후에 개헌이 진행되면서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1991년 6월에 누구 먼저? 지방의회부터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직 아니었어요? 지자체 단체장은 선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통해 치름으로 인해서 1995년을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는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을 뽑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치르면서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다 선거로 우리가 뽑게 되면서 뭐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를 보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가 되죠. 왜? 그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일부의 권한을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가 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중앙에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에 맞는 정책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가 됩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다가 이제는 그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이제는 더욱더 강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곳의 복지 수준의 격차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불평등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죠. 중앙에서는 내 김진훈의 목소리를 중앙에 아무리 전달을 해봐야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달 통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죠. 사회복지 관련 지방분권화의 주요 과정을 보면요,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방 분권으로 다시 들어오면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의무화, 민간협치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이 언급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언제 만들어지죠? 맞아요.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죠. 어때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2005년부터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 군, 구 단위에 설치 운영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2004년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으로 어떻게 해요? 지방 이양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이 확정되면서 2005년부터 어떻게 돼요? 국고사업 중 일부를 어떻게 하냐면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하던 사업들의 일부를 지방으로 국고사업과 이제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제는 나누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합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통으로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자체에서 복지에 쓸 예산이 복지에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죠. 당시에 2005년 당시에는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으로 도로를 건설을 이런 쪽에 예산을 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복지를 할 교부세, 복지를 할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갖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언제부터?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것은 반복적 집행 성격의 시설 사업이라든지 경상 운영비, 시설 사업이라든지 경영상 필요한 경상 운영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된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됐고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정신요양원 이렇게 해서 많은 시설이 사실상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역별 복지 수준의 격차 및 복지시설의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유로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시설 전부가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 노인 모든 시설이 아니라 노인 요양원도 있고 노인 재가복지시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 양로시설과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지방이양사업에서 다시 2015년 중앙정부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중앙정부 사업으로 국고사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2015년부터. 그리고 2015년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분권교부세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과거에 2005년에는 분권교부세 형태로 넘겨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보통교부세로 통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 통으로 받은 예산을 복지에 얼마나 쓸 것이냐, 이거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역마다 전체 예산 대비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00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죠.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6년에 수립해서 2007년부터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이루어졌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부터 시, 군, 구 단위입니다.
시, 군, 구, 다지. 읍면동은 아직 아니에요. 읍면동은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어떻게 돼요? 중앙의 사업을 지방 이항으로 지방 이항 사업으로 넘깁니다. 단순히 사업만 넘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산을 분권 교부세 형태로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복지에만 쓰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지역별 복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넘겨줬어? 장애인 시설 중에 거주 시설과 노인 시설 중에 양로 시설, 정신요양 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은 다시 어쪽으로 갔어요? 중앙정부 사업으로 넘어갔고 2015년 분권 교부세가 보통 교부세로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면과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약간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면이 공존하죠. 긍정적인 면은 뭐예요? 지방 분권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켰죠.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이 강화가 되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하거나 기피하겠죠. 그러면서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사회복지 역할을 어떻게 해요?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복지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권 교부세보다는 지금과 같은 보통 교부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방 정부가 무엇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언제? 2015년 이후에 보통 교부세로 바뀌면서 그죠?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가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아요. 그죠? 제주도의 복지와 서울과 경기도의 복지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심화로 지역 이기주의가 증대할 수 있다. 같은 한국의 사람이면서 대한민국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너네 지역 우리 지역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단점으로 꼬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제는 뭐냐? 상기에 얘기했던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들이 있겠죠. 복지 재정의 불평등과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어때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재정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방 분권이 돼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정책 제도들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제주도에서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지역 주민들, 지방의회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그죠? 지방행정에서 다 책임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방분권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또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 그러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냐? 자, 보세요. 2005년부터 어때요?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1995년에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2005년부터는 중앙의 사업들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겨주고 이러면서 중앙의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소되어지는 만큼 또 어떠한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죠. 그것을 어떻게 메꾸고 있냐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전달체계의 개편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가능성. 자, 포괄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수요자, 이용자의 관점이죠. 통합적은 누구예요? 공급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 체감도 증대를 꾀한다.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어떤 것,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다양한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주민복지 서비스를 담당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지역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공공전달체계의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 또는 이해해야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했죠. 몇 년 동안? 5년간 실시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으로 넘어가진 않았죠. 2004년에 사회복지, 여기는 보건과 복지를 묶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건과 복지가 과연 묶는 게 맞냐? 라는 데서 긍정적이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보건을 떼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합니다. 몇 년간? 2년간 합니다.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할 때 이거는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했고요. 행안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보다 행안부의 파워가 셌나 봐요. 그래서 2006년부터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인 뭐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떻게 보면 채택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했던 행안부에서 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2006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어떻게 돼요? 읍면 동사무소가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사무소가 2007년부터 읍면동 이거 주민센터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어? 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시군구에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이전까지 사례관리는 2012년 이전까지 사례관리는 누가 했냐면 전부 다 민간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했어요. 공공에서 사례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2년 야심차게 공공에서, 시군구는 공공이잖아요. 공공에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통합 사례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2010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이 되면서 공공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이라 그러죠. 사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2012년 시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는 뭐예요? 공공 사례관리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이 됩니다.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이제 뭐까지 집어넣냐 하면 여기에다가 사회보장 정보까지 집어넣었어요.
예전에 사통망에다가 이제는 뭘 플러스한 거예요? 사회보장 정보까지 관리하면서 이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통망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 12년에는 시군 구정,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시도 단위까지 넘어왔었는데 2012년 시군 구 단위로 이제는 더 쪼개졌고 2016년에는 읍면동 단위로 더 쪼개져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은 시군구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고 2016년은 시군구보다 더 아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해서 201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의 순서를 약간 바꿔서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죠? 2010년 1월부터 운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관리를 사업별 관리에서 이제는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 체계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사업에 따라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 체계로 바꿨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5개 부처 등 보건복지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러한 5개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뭐를? 복지수급자의 개인별, 가구별 뭐를 구축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중앙에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이라든지 사후체계의 마련, 복지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효율화 달성 등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연계 등을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요. 공적 자료의 연계를 통해서 뭐가 공적 자료예요?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공적 자료죠. 이것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별로 그동안 상의하던 대상자 선정 기준의 표준화와 간소화를 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돼요?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2013년 현재에는 뭐예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3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행복 이음이 2010년에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요. 다시 1번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때요? 그거보다도 2년 후인 2012년 운영되어집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사통망이 행복이음 2010년에 운영되어지기 시작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사통망을 기반으로 이제는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뭘 하는 곳이냐 하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공공 민간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이러한 자원 등을 어떻게 해요?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뭐다?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사례 관리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차상위 계층,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차상위 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자활 대상자 등의 탈빈곤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에게?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의뢰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욕구조사, 통합사례관리회의, 종합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누가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어떻게 통합사례관리를 해요? 공공기관인데. 뭐가 있어?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사통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통망의 정보를 통해서, 물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겠죠.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사통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의 정보와 이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할 수 있어? 통합 사례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은 그동안 민간에서 하던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공공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를 기반으로? 2010년에 개통되어진 사통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읍면동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의뢰하면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얼마 안 돼요. 희망복지지원단. 그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방문형 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 체계에 연계 협력을 하고요. 누구와? 지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지역 단위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행복 이음과 복지자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디에 있다? 시군구 단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 단위에서 2012년 구성 운영되어서 뭐예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와 자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 연계 제공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통망 설명했고요.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에요. 2010년에는 사통망이 있었다며요. 그런데 2013년부터 전 부처의 복지사업 대상으로 완전히 개통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5개의 부처의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사통망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전 부처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다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뭐예요? 시스템에서 사회보장 정보도 들어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사통망. 이거 잘못됐죠? 사통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사회보장 정보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의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5개 부처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왜냐하면 복지에 한정됐을 때는 5개 부처였지만 지금은 사회보장이라는 범위가 커졌잖아요. 그러니 모든 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별 가구별 복지 서비스의 이력을 관리하고 중복 부정적인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의 업무 처리 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 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그러니까 대상자와 수급 이력 정보를 어디에서? 그렇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행복이음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입니다. 읍면동은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로 실시로 2016년 도입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 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묶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6년. 그래서 방문 상담, 사각지대 발굴, 사례 관리 기능 강화하고 민간 전문 인력을 통한 민간 협력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 계획 수립으로 본격 도입되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누군가가 오면 면담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이제 발벗고 공공에서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입니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19년에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다 사회서비스원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지만 2004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했지만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부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업으로 넘어갈지 아닌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2가지입니다. 민간에 내어 맡겼던 서비스를요, 이제는 누가? 공공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2가지의 목적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와 또 하나는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높이는 것. 이 2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볼까요? 공공 부분이 여기서 공공 부분이라 그러면 보통 17개 시도를 의미하겠죠. 17개 시도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할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나중에 보면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을 설립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서비스의 질 향상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를 꾀하고 2번째,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 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뭐예요? 근로 조건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겠다. 이 2가지 1번과 2번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수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들이요. 어떤 요양보호사라기보다는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장기요양, 그 다음에 노인돌봄, 각종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요 11개 이상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주도도 올해 11월에 사회서비스원을 개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올해 안에는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될 확률이 한 80, 90%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소속입니다. 전담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전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직 직렬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가 있고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수가 있고 시군구에서도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여기에 애매함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센터를 얘기합니다.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 등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실태조사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요. 공공부조 및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역입니다. 시험에 객관식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 1987년에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요. 2000년에 직렬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1987년에는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었는데 2000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명칭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2014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죠.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길지 않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 체계 2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